열심히 잘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마 농지법 중개사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중개사 교수님께서 공법에서 공부하라는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공법에서는 공부한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둘 중에 하나는 5번이다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찍게 되면 농지법은 5번 찍는 걸로. 예, 이번 시간에는 129페이지에 주택법 함께 해 나가십니다. 농지법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문제를 몇 개 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우선 1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단지라는 말 사셨죠?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 주택단지 가로 해놓습니다. 1번 철도, 2번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3번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그래서 20과 8을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택단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지 한가운데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별개 분리된 주택단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도로폭이 20m 이상, 예정 도로의 경우는 8m 이상의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분리된 주택단지가 되게 되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28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로또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20과 8을 이용하는 반자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은 이거 가지고 5만 원짜리 당첨됐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리고 15년 전에는 이 28과 8을 이용해서 로또 1등 당첨된 분이 계십니다. 그때 43억 원 받으셨는데 세금 떼고 하니 한 30 얼마 되셨나 보더라고요. 절반을 부인께 드리고 절반을 자기가 쓰셨는데 2년 만에 다 날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기피고 사시겠습니까? 기주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예, 기주고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겠습니까? 나중에 반자동으로 뭔가 하시게 된다고 하면 20과 8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 가로 속에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둘 이상으로 구분되어 일단의 구역을 공구라 하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가로 해놓습니다.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1, 2, 3, 4는 편집 과정에서 좀 이상하게 들어간 거고 1번 사셨죠.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 조성하여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 경계 설정할 것. 그래서 공구와 공구 사이에 구분으로서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보게 되면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신규 분양하게 되면 분양 잘 된다, 분양 안 된다. 안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1차, 2차 청약 당첨자가 없었을 때 3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선착순으로 주택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차단하겠다고 하는 대책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 일원에도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업체가 1000세대 또는 2000세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 하면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회사 망하거든요. 결국 이번에 주택 건설 사업 하는 장소에 분양 잘 될지 알기 위해 간보기 위해 저 1000세대 중에 300세대만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분양 잘 되면 나머지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 바뀔 때까지 사업을 뒤로 물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공구별 주택 건설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구마다 최소 세대수가 얼마? 300세대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게 되면 두 개 공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구별 주택 건설 사업은 600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 세대에 걸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구마다 공사 시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공구마다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 시기를 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구별 분할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대상 주택단지의 규모는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구별 세대 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조만간 2012년도 모습이 보일 겁니다. 2012년도에 제가 아는 분이 용인에 64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때 분양 가격이 7억 후반대였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4천입니다. 요즘은 20평대, 30평대 인기 있지 40평대, 50평대, 60평대는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많지 않나 싶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놀러 가보시게 되면 상가중에 이면도로에 있는 곳은 비어있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용인에 하이닉스 들어가게 되면 상황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경기일 때 공구별 주택건설사업 진행될 수 있고 적용 대상 단지 규모는 600세대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 이상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지금 상황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찾았습니다. 양가 1번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양가 2번은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 2단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태로서 범위 보시니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 표에서는 표현하게 됩니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그래서 여기 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유사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얘만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오노라고 하는 선수 기억나십니까? 기술 참 많았죠. 그래서 오노 닭입니다. 오노 닭에 해당되게 되면 걔는 준주택이다. 오피스텔, 노인, 복지, 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 네 가지는 준주택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시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자금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민영주택 찾았습니다.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국민택과 관련되어 1.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를 우리는 공공이라 표현합니다. 공공인 건설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추천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추천없습니다.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택은 민영주택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택은 별개의 존재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특별히 국민주택은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며, 주택건설 자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서 나와 건설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공공이라면 국민주택이고 돈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국민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돈을 융자받아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으로 국민택 규모라는 말 찾으셨죠.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가로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수도권 제한부터 면지역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이러한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민택 규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만든 국민주택은 무조건 85입니다. 수도권에 만들어지게 되면 최대 크기는 85. 그리고
도시 지역이란 말을 우리가 보셨는데 이 도시 지역의 반대말은 비도시 지역으로 관농자를 말합니다. 만약 도시 지역에 건설되게 되면 무조건 85, 관농자일 때만 100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건설하게 되면 최대 100 가능한데 읍면 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동에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하면 최대 규모는 8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권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지역 아니고 읍면 지역일 때만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데 최근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도권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에 국민주택 규모는 최대 100으로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수도권에 해당되었다. 이 말 나오면 85. 그래서 지문을 길게 해서 틀리게 만드는 형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도시형태택 양걸 1번 찾았는데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올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에 건설하는 300세 미만의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00세 미만 줄쳐 놓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택은 현행 법령상 주택 건설하게 되면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은 세대당 0.5대 주차장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세대당 0.3대 주차 공간 확보해도 도시형 생활택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 도시형 생활택이 엄청 도움됩니다. 주차장 면적을 적게 확보하더라도 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은 좋은 제도이다, 나쁜 제도이다. 나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게 되면 최대 건설할 수 있는 규모는 300 미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400, 500 만드는 거 아닙니다.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를 제한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 형태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과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현재 단지형 연립 다세대택은 모두 공동주택이죠. 그리고 원룸형 주택 보십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그러면 이 원룸택의 본질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대별로 독립 가능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여기 욕실과 부엌이 주택과 비주택의 판단 요건입니다. 우리 학원에도 화장실은 있지만 욕실 없습니다. 탕비실이라는 것도 있지만 부엌은 없습니다. 저 욕실과 부엌이 주택과 비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욕실 보일러실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침실과 보일러실이 함께 있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래서 분리된 공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주거지역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특별히 투룸이란 말 보셨다고 하면 걔는 주거지역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1.5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는 30 이상이겠습니까? 30 미만이겠습니까? 미만이라서 1.5룸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부터? 30제곱미터 이상부터입니다. 그리고 3번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원룸택을 건설하게 되면 최대 크기는 50까지입니다. 반면에 단지형 연립택을 건설하게 되면 최대 크기는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85제곱미터까지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 미만의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의 국민택 규모는 최대 85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일 때 최대 100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국민택 규모는 최대 85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 10세대 배치되고 도시형 생활택이 10세대 배치되게 되면 이 건물에는 주차장이 15대가 확보되게 될 겁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0.5대 주차공간 확보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대가 차를 구입하고
저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먼저 퇴근해서 주차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면 일반 주택에 배정되어 있는 주차 공간에 차 주차 못 시킬 수 있죠. 서로 싸우겠습니까? 화목하게 지내겠습니까?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분쟁이 예상되는 주거 형태는 애초에 동일한 건물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기억, 니은 묶어놓습니다.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주택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부터 한 세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보통 원룸택을 단독택을 철거하고 만들게 되는데 단독택의 소유자가 원룸택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일반 주택은 딱 한 세대만 만들 수 있고 그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이곳에 건설하는 원룸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은 세대수 제한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건 이하이건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높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원룸택은 일반 주택을 세대수 관계없이 규모 관계없이 동일한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 구분공택은 별표 3개 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봐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세대 구분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을 말한다. 없는 추천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세대 구분공동택이란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인데 갑은 그냥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통합 동을 해놓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물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할 것. 통합이란 말 동그라미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수는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전체 세대부터 3분의 1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라번입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면적 합계는 전체 주거 전면적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3분의 1 추놓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 전용 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공법상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장관이.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택. 이게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서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올해 시행하는 개정된 내용으로 얘를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갑은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은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세대 구분 공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리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부대시설 규모 등의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 내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기준 동일해놓습니다. 이때 기준은 누가 정하고 있다? 이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만 구분하고 지나십니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대형 평형의 분양이 잘 안 되어 그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 아파트가 25평과 32평 그리고 42평을 각각 건설 공급하게 되면 한 20년 전까지는 40평대나 50평대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대신 요즘 1인 가구가 500만 세대 넘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10%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아파트는 분양 잘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주택단지의 주택가격 상승을 보게 되면 얘는 2배 오르고요. 얘는 1.6배 오르고 얘는 1.2배 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는 작은 평형품만에 받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평형의 아파트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주인이 살고 있는 20평 정도의 공간과 10평 2개를 쪼개어서 각각 독립된 출입문 만들고 각각 독립된 상황 알아가도록 욕실과 부엌을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있어서는 그 건설 기준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만약 공동택 단지 세대수가 600세대인데 전 세대를 한 세대 추가해서 1200세대가 실제 거주하게 되면 차 1200대 확보될 수 있죠. 저희 아파트에도 어디 사업하시는 분은 외지차만 7대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외지차만 계속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는 아파트에는 한 대밖에 없으십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이렇게 600세대 아파트를 전체 세대 공동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거 환경은 개선된다, 악화된다? 주차장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 중에 얼마까지만? 300. 그러면 600세대 3분의 1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것이 800세대가 되고, 이 800세대라고 하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거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주거자원 수 중에 3분의 1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애초 사업계획 승인받아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만들었다고 하면 만들 때 통합된 구조입니까? 분리된 구조입니까? 분리된 구조입니다. 분리된 구조입니다. 대신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거주하는 분이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향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택에 있어서는 향후 통합할 수 있도록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하거나 연결물이라는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만 가능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얘는 애초 만들어졌을 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만들어져 있다면, 원래 600세대가 거주할 곳이 800세대를 살게 된다면, 사람 많이 살게 되면 그것을 과밀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반면,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전체 얼마? 10분의 1로. 그리고 늘리게 된다고 하면 해당 동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그래서 우리 최근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지하층에서 바로 세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는 게 동마다 확보되어 있는데, 그 동마다 확보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한 동 전체를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만들게 되면 해당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공간은 부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동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통합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이 말은 기존 공동택에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기존 공동택은 원래 통합 구조였고 이제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가능한 구조의 경량 구조 설치할 대상은 어디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적용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박스형이 제일 만만합니다.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세대 구농세를 만들게 되었을 때 4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4가지 기준과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기준을 섞어놓고 옳은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오지순다 만들면서 여기 통합 가능한 구조라고 하는 것을 기존 공동택을 개조하게 되었을 때 건설 기준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올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서 계속 봐줘야 됩니다. 이쪽은 별표 3개에서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 부대시설 찾으셨죠? 여기 부대시설은 주거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시설을 말하는데, 복리설은 입주자 생활 복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부대시설이겠습니까? 복리시설이겠습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걔는 부대시설이고, 놀이터나 경로당 등이 있다면 얘는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있다면 상가도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충전소 설치하지 않습니까? 걔는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부대시설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걔는 부대시설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내게 되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충전시설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3번, 4번에는 기반시설과 기간시설이라는 말이 있고 5번 간선시설 찾으셨죠?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로 등의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 추놓습니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간시설 또 보이시죠?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주택단지 안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전기, 수도는 단지 외부의 전기, 수도와 연결돼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번. 그래서 얘를 기간시설이라 하고 1번, 2번 중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은 1번. 그래서 얘를 기간시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 갈아타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이용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존재하면 이 단지 내 도로는 단지 외부 도로와 연결되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진입도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진입도로는 주택단지 경계선 넘게 되면 주택단지 내 도로로서 부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는 간선시설은 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의 기간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아파트 단지가 지역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난방 공사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열 수송관을 연결하게 되면 걔가 간선시설인데 지역 난방시설이 또 다른 대표적인 간선시설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시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3개 가로 해놓습니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3개 가로 해놓습니다. 이 3가지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 3개 시설에 있어서는 주택단지 기간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킵니다. 이 3가지만 예외 인정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하나 이해만 해 주십니다. 만약 일반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 도시가스의 특성상 한 층에 가스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스 폭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는 정압 조정실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압력 조정에서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도시가스가 골고루 공급되기 위한 장비를 뭐란다? 정압 조정실이라 표현합니다. 얘를 사업체,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만들겠습니까? 아파트 만드는 사람은 가스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입니다. 결국 이 정압조정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자가 설치하게 되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선시설이 단지 경계선부터 밖의 것을 간선시설이라 하면 이 정압조정시설을 단지 경계선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얘를 발로 몇 번 차면 그 아파트 단지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압조정시설은 단지 경계선, 간선시설 범위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 안전한 곳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기관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취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난방시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지역난방시설은 지역 난방과 관련된 차단 밸브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 지역난방과 관련된 차단 밸브는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만든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애들 간선시설이라 해서 단지 경계선에 차단 밸브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단 밸브를 잠궈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러면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난방 시설과 관련되어 차단 밸브도 기계실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일부 시설을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을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 세 개 대신 전기, 상하수도 이야기 나오면 드립니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세 가지만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리모델링 찾았습니다. 우선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1번 리모델링 형태가 대수선 형태와 그리고 2번 사용 검사일 등으로부터 15년 추천했습니다. 경과된 추천했습니다. 15년 경과된 공동택 각 주거 전용 면적 30% 범위 내 증축하는 행위 30% 추천하시고 증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세대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85 미만부터 4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개축도 추가했지만 주택법에서는 대수선 형태 아니면 증축 형태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대수선형과 증축형을 구분하게 되면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 사업체가 부담하겠습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겠습니까? 소유자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과 관계된 기간입니다. 저 10년 내에 공동택 고치게 되면 사업체가 고쳐야 되지만 10년 지나면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10년형 과정 때 리모델링 하게 되면 대수선 형태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년 경과된 상태에서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추가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E등급이 나오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A, B, C 등급이 나오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은 공동택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택의 주요 구조부인 중요한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내력벽이 안전해야만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안전단 결과 D등급, E등급 나오면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못하고 재건축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의 예외입니다. 15년 경과하고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안전단.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실제 시행하게 되면 공동택에는 전유 부분인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시면서 주종 관계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중물이다, 종물이다. 종물입니다. 얘는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축 한도를 제한할 필요 없고 증축 한도에 제한받는 것은 오직 주거 전용 면적만, 전유 부분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30% 증축할 수 있는데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여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30% 증축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한도가 없습니다. 무엇만? 전유 부분, 주거 전용 면적만 제한한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서 보셨고 85제곱미터 초과 원룸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85제곱미터 초과, 여기에서는 85제곱미터 미만 3번 나옵니다. 이하란 말도 나오고 초과란 말도 나오고 미만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제2호에 따라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기존 세대수의 15%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번에 최대 층수가 3계층 이하, 그래서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인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나번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 보유할 것. 그래서 수직 증축형 줄쳐놓으시고 기존 건물의 신축 당시의 구조도, 신축 당시의 구조도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형태는 세대수 증가형과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각각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아파트 단지 규모가 만약 1000세대면 여기 1000세대가 살 수 있도록 딱 계획 잡힌 것이 이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에 1100세대, 100세대가 더 추가해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람 더 많이 살게 되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락시형 아파트가 헬리오시티로 바뀌었는데 가락시형 아파트 때는 6000세대였던 게 지금은 9500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6000세대가 편안히 살던 곳에 갑자기 9000세대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 헬리오시티는 살기 편하다, 살기 어렵다. 살기 편합니다. 왜? 9000세대 생각하고 재건축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존 아파트 활용하는 겁니까? 기존 아파트 활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만 세대수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게 되면 기존 공동택의 기둥, 내력벽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15년, 20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 새로 층수를 달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기둥이나 내력벽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최대 몇 개층만? 3계층만 수직 증축할 수 있고 15층 이상 할 때는 3계층을, 14층 이하 할 때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 확보할 것, 걔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보셨는데 이 적용 범위에서 보통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우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 표현합니다. 저 택지는 민영택지와 공공택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번에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 만든다 하더라고요. 걔는 민간택지이다, 공공택지이다. 그리고 그곳에 66,000세대 만들면 현대건설에서 다 만들겠습니까? 여러 회사에서 만들겠습니까? 여러 회사에서. 그래서 여기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왕숙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택지에
여러 아파트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그러한 공간을 주택단지라고 하고, 저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부대 봉인세를 설치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특이한 것으로 한 개 주택단지에 28,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와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통상적인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는 4m. 4m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습니다. 차도 인도의 구분이 발생하는 것은 8m 도로인데 그 앞에 도로로 6m 도로가 있습니다.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2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걔가 6m. 그리고 그 다음 도로가 12m, 15m, 20m, 25m 도로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 시험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별개 주택단지이다. 이것 맞습니다. 그리고 폭 25m인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분리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10m 이상 또는 10m로 분리된 10m 일반 도로로 분리된 땅은 분리된 주택단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20m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맞지만, 그리고 그보다 높은 수치의 도로 이상이라는 말 없더라도 25m 도로다 이 말 나오면 맞지만, 이거보다 작은 수치로 도로가 설치되었을 때 그 주택단지가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라 표현하면 바로 틀립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20m의 절반 무엇입니까? 10m 이상이 꼭 틀린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28이라는 말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미분양 사태가 예상되게 되면 공구별 분할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구별 분할사업은 적용 대상 단지 규모는 600세대 이상일 것, 6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공구별 요건은 300세대 이상이며 경계와 경계 사이의 폭은, 공구와 공구 사이의 경계 폭은 6m 이상일 것. 그리고 이 공구별 분할사업 하게 되면 주택단지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에 대해서는 공구마다 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 복리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주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준주택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오노닥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네 가지는 주택이다, 준주택이다, 준주택입니다. 오피텔, 노인, 복지, 주택, 다중, 생활시설, 기숙사, 이 네 가지는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분류하게 되면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게 되는데, 저 국민주택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도시기금, 국가 지방자산 재정으로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랍니다. 결국 저 국민주택은 누가 만들었는지,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에 따른 구분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 85, 예외 100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법에서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대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주택은 그 최대 크기를 85제곱미터로 하는데, 원누명 주택의 경우는 최대 크기가 50제곱미터라는 것 잡아 놓습니다. 특히 올해 해주실 것은 건축 제한을 기억해 놓습니다. 원누명 주택은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주인 세대, 딱 한 세대는 동일한 건물에 건설할 수 있고, 그 크기는 85제곱미터 초과해야 되는데, 이 원주택 건설하는 곳이 토지 가격이 높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라면 세대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크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잡아내는 게 올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택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현재 세대 구분형 공택은
분명 40평, 50평이 법정 세대는 하나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둘 이상인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둘 이상 쪼개졌을 때 이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으로서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을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하게 되면 그 건설 기준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주거생활 필요한 욕실, 부엌 확보해야 됩니다. 현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통합 가능한 경량 구조, 경계를 설치하거나 통합 가능한 연결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 전체 주거자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게 되면 기존 세대 수를 포함한 몇 세대까지만? 2세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기존 아파트가 64평이라면 세대 구분형 공택 만들게 되면 얘는 몇 조각으로? 딱 두 조각으로. 반면 사업계획 승인마다 60평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한 평 20평. 나머지 10평씩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를 포함한 2세대 위하를 것. 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세대 구분형 공택에는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얘는 마음대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 쪼개는 것은 하나만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조하게 된다면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필수시설 설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동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통합 가능한 구조라는 것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기존 세대를 포함한 2세대 이하일 것, 그것은 개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올해 무조건 해놓습니다. 안 되면 책상 위에 적어놓고라도 시험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지는 주택 외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우리 주차장은 부대시설입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유치원은 복리시설입니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구분에 대해서는 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걱정할 것은 바로 간선시설만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진입도로는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이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다만 이 간선시설 중에 가스, 지역난방시설, 그리고 통신시설, 그래서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세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형태는 대소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고 증축하게 되었을 때 주거지 면적은 30,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현재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증축 형태는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과밀 안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만? 15%까지만 늘릴 수 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올해 여기까지가 3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 쉬었다 하십니다.